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민심이다 3탄입니다. 김종필TV가 내일신문과 공동으로 기획한 4.15 총선 민심 기획 시리즈입니다. 1탄, 2탄 보신 분들은 3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의 주관적인 바람입니까? 예. 저희가 4.15 총선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요. 지역의 민심이 속내는 어떻게 흐르는지 이것을 이렇게 들춰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의 범람에 파묻힐 정도입니다. 또 가짜뉴스도 많이 흘러넘칩니다. 저희는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 흐름, 이것보다는 실제 사람도 속내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층 분석에, 심층 민심에 더 주목을 해서 하겠습니다. 많은 현상의 나열은 지향하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속뜻, 즉 주권자의 맥락이 어떤지를 저희가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TV의 심층 취재를 담당한 선수들은 내일신문의 지역 주재 기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 해당 지역에서 태어났고 학교를 다녔고 또 내일신문 하면서 30년 가까이 활동을 한 지역의 전문가들입니다. 또 그래서 지역분들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익하리라고 보고요. 세 번째, 오늘은 영남권입니다. 영남권은 대구 경북 지역은 최세호 기자,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곽재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역시 진행은 우리 지역 전문가인 이명한 기자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여론은 되게 중대합니다. 일단 인구수가 많기도 하고요. 또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불리한 형국이 그런 전선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전 지역에서 응원에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성원의 물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강조했듯이 we can do it.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 어떠한 재난을 넘어선 국난도 다 극복해 왔습니다.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세호 기자와 곽재호 기자랑 총선과 관련된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지역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 취재 활동하고 계시는 최세호 기자 연결해서 대구 현지 상황, 지금 최근의 흐름, 분위기 이런 것들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세호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좀 이제 대구의 이 코로나 감염증 사태는 어떻게 큰 줄기는 좀 잡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걱정은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충격이었지만은 그 후에 하루에 수백 명씩 쏟아져 그때부터 거의 공포감에 사로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정치권 일각에서 대구 봉쇄 발언이니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시민들 스스로 봉쇄했다고 보는 게 대구 현지의 사람들의 그 얘기입니다. 실제 대구 사람들은 평소에도 민폐 끼치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감염증 자체가 자기의 부주의와 잘못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한 것이 사실상 봉쇄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가장 컸던 게 어찌 보면 신천지 교회, 대구 교회와 관련된 분들 여기에 이제 확진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얼추 다들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거죠.
현재 상황.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게 대구 코로나 사태 핵심 원인은 신천지 종교, 신천지 교회, 대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교회라는 특정된 어떤 집단에 몰려 있어서 의외로 확진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해서 많았으나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킨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이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 중에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신천지교 신자들로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그것만 우선 한 1만여 명 되는 신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 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 과정에 검체 진단 기관도 확대되면서 갑작스럽게 폭증한 것인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두 자릿수 이하로 안정적으로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뭐 우선은 이 코로나 감염증 사태 요 자체도 굉장히 이제 뭐 일단 잡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 소비 활동 자체가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장에서 보실 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확진 환자의 증가세는 줄어들었지만은 그 와중에 거의 한 달간 사실은 대구 모든 것이 마비됐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시청도 뭐 2천여 명이 되는 공무원이 다른 업무는 거의 못할 정도로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었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제일 문제는 이제 다들 경제 걱정입니다. 기업은 기업인대로 또 자영업은 하는 자영업자대로 또 월급쟁이들도 전반적인 기업 경기가 침체되면은 월급쟁이들한테도 당연히 그 피해가 갈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97년, 98년 외환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을 하면서 우선 뭐 지금 급한 것은 경제니까 이게 대구시 재정으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사태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 대구시가 한 2천억 정도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달한다고는 하나 그게 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같은 심각성을 알고 어제 국회 여야가 합의한 추경에서 2조 4천억 원을 대구 경북에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당 뭐 여당 야당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대구 경북 뭐 이쪽 지원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논의는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지역 반응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역 입장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는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강한 지역이고 그래서 현금 지원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용어 자체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 미래통합당 소속 단체장이 대구 경북 유일하게 두 곳인데 이분들은 당론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그 여권 단체장들의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 이름을 뭐 생계 자금이라든지 생존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도민들은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하루빨리 그 현금 지원이든 다른 어떠한 형태든 지원을 그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좀 뭐 찬밥도 뭐 가릴 처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저희도 대구를 다녀보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교통이나 뭐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동대구역 참 많이 다녔는데 예. 여기 엄청나게 붐비는 공간이었잖아요. 최근 그렇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여기? 예. 저도 대구 코로나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면서 각종 통계를 취합해 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동대구역은 2004년 4월부터 개통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구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기가
노선이 없어질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대구역이 그때부터 사실상 그 대구를 오가는 최대 관문이 동대구역이 되었는데 실제 그 보면은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2만에서 6만 명 정도가 KTX를 타고 내리는 그 정도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 지난달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계를 보면은 하루에 2,000명 정도 이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85,600여 명이 지난 한 달 한달 동대구역 동안에. 이용했는데 반면에 작년 같은 기간에는 70만 2,3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그래서 뭐 사실상 그 동대구역 기능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일단 뭐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줄면 그 주변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여기도 같이 지금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내에도 상당한 그 많은 수의 상점과 식당이 있었는데 거의 뭐 최근에 가봤을 때도 거의 문을 닫고 있었고 심지어 뭐 코레일 직원조차 우리가 민간 기업이면 월급이 나오겠나 할 정도로 그걸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이제 우리 방역 대책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 겪었던 게 이 마스크 공급 분야였고 또 하나가 이제 대구 자체의 이 병원 시설이라든가 치료 시설 이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이건 해결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도 마스크는 여전히 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현재 실제 그 약국을 통해서 오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약국마다 뭐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스크의 경우 생산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갑작스럽게 폭증하니까 이게 도저히 뭐 그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이 마스크라는 것은 그 마스크를 두고 시민들은 1,000원짜리 마스크 문제도 해결 못하는 정부냐고 뭐 실제 얘기를 하지만 그걸 따져 들고 보면은 전국의 생산량은 1,100만 장 정도로 정해져 있고 그 500만 장을 공적 공급으로 정부가 매입해서 시중에 배포를 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 수도 없고 실제적으로 어떤 뭐 마스크 나눔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게 풀어야 될 문제지 사실 공급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대구의 경우 대학병원이 4개나 있고 그렇지만 늘 만성적으로 병실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신천지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의 상태, 즉 중증이나 경증을 가리지 않고 당초 그 질병관리 지침, 감염병 관리 지침에 따라 모든 그 확진자를 병원에 보내다 보니까 병실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 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해야 될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면서 병실의 순환이 원활하게 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정 후에 2,000여 명이나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현재는 한 21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는 이제 최근 완치된 환자가 한 1,000명 정도, 1,059명 이 정도가 이제 또 퇴원이나 퇴소를 해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해서 나오니까 병실 문제는 이제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뭐 아침에 몇 개 조간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대구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몇몇 상가 이런 데 그나마 좀 이제는 시민들이 조금씩 뭐 찾기도 하고 방문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다행히 이제
감염증 확산세가 끊겼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진정이 됐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이 이제 생업에 돌아오긴 하는데 실제 이게 경기라는 게 뭐 급격히 나빠졌다가 바로 회복되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사이클이 아니지 어렵죠. 않습니까?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실제로 뭐 한 달일 동안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수준이지 이게 예. 뭐 도시의 생기를 찾았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부 방역 대응이나 자치단체 조치 이거 두고 처음에 하고 지금하고 뭐 평가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들 예, 하고 계세요? 이거는? 뭐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대응이 잘했다는 반응이 한 50% 이상 조금 음, 나왔고 잘 음, 못했다는 반응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건대 이 코로나19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감염 속도도 이렇게 빠를 줄 아무도 몰랐고 또 신천지 교회라는 특성도 몰라서 처음에는 대구시와 정부도 초기에 좀 허둥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구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과거 메르스나 사스의 감염증 관리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하고 맞지 않아서 서로 대구시하고 질병관리본부 측이 좀 옥신각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그다음에 총리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 대구 현장에서 진주 지휘하면서 상당한 중앙정부와 지방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도 빨라졌고 또 질병관리 지침도 아마 이 대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 서너 번이 바뀐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현장에 맞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를 한 덕분에 비교적 조기에 이 감염세 증가세를 좀 꺾을 수 있지 않았나 이래 보고 예. 그 다른 지역에서 우리 대구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꼭 뭐 이분들에게 부탁하실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십사 전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또 그에 따른 뭐 정치적 발언 이런 게 더 그 피해 지역을 더 괴롭히는 또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광주, 전남, 전북이 가장 먼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에 제일 앞장서졌고 대구와 경북 도민들도 여기에 깊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든 그런 점에서 볼 때 혐오보다는 연대 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확인한 그런 코로나19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총선이 4월 달에 있는데 이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대구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여야가 공천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총선 분위기라는 게 이게 만들어졌나요? 정상적인 선거운동은 어려울 건데. 그렇습니다. 뭐 미래통합당 공천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치 신인들이 경선이나 아니면은 경선 참여도 못하고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 정치 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코로나 사태가 빚어놓은 하나의 정치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공천 반발 여론, 또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 이런 등이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대구 경북은 또 보수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오만 때문에 아마 이런 일도 빚어진 것 같은데, 실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고 또 나아가서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정책만 내어놓는다면은 그 미래통합당이 더 이상 대구 경북의 맹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민심은 그 코로나19 사태가 대구 경북에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게 오히려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뭐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 많이 기운 내셔가지고 빨리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서로 기원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번에 아무튼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전략 지역일 수밖에 없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쪽에 최근에 흐름, 그다음에 총선 대비, 그다음에 여야의 준비 상태 뭐 이런 정도를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곽재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곽 기자 나와 계시죠? 예, 나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 뭐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뭐 이게 어느 정도 큰 흐름은 잡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이번 총선에 지금 여당에게는 뭐 이게 불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야당에게 정권 심판론 얘기하는 야당에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반작용하거나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번 이런 흐름들이 정권 심판론에 조금 더 기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반대인 정부 지원론에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분위기로는 정권 심판론에 영향이 있다 볼 수 있죠. 최근 이제 한국갤럽조사가 있는데요. 1년 전부터 6번을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네. 지난 4월 첫 조사에서 PK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론과 음, 정권 지원론에 대해서 음, 41% 대 41%로 음, 동일한 의견을 보냈는데요. 음. 출발선이 우연히 좀 같았죠. 네. 근데 가장 최근인 지난주 조사에서는 정부 심판론이 55%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반면 정부 지원론은 34%로 처진 상태죠. 수치로만 보면 정권 심판론이 비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감염증 사태라든가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또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으로도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그 지난 20대 총선부터 어찌 보면 야당이 그러니까 당시의 야당, 지금은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렇게 슬슬 그 정치적으로 성장해오고 어느 정도 예전의 역할, 뭐 이 힘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야당이 다시 옛날같이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런 분위기하고 실제 이제 하고는 다를 텐데 아무래도 좀 보수 결집 여부, 그다음에 젊은 층 투표 참여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죠. 민주당은 총선까지 한 번 더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친 민심이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 요 수치로 보면 단순한 낙관론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기도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뭐 유재수 전 부시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낙관적이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주목되는 지점이 이제 통합당의 움직임인데요. 아시다시피 PK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크게 흔들어 놨는데요. 근데 최근 아시다시피 이제 공천 논란이 PK에 많이 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미래통합당 그렇죠. 미래통합당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 두 분은 이미 무소속 출마를 뛰쳐나와서 무소속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 사실 이분도 형제 공천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서범소 전 경찰대학장 이분이 또 역시 PK에 울산에 출마를 확정했고요. 아, 두 분이 그다음- 친형제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친형제 사이죠. 바로 아래 위. 예.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 보수 여전사로 불리는 이분 역시 좀 PK 수도권을 버리고 낙하산 꽃길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연찮게 2년 전에 지방선거를 벌였다가
탈락한, 음, 말하자면 선거 책임이 있는 서병수 시장, 그 다음에 김태호 경남지사, 그 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이 세 분 다 이 우연찮게 물갈이를 피해서 다 이번 총선에 등장한 것도 좀 예. 납득치 않아 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정권에 대한 심판론 기류가 뭐 다른 지역 이쪽이 이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의한 변수, 그래서 무소속 출마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심판 대상일 수 있었던 분들이 다시 출마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있기 예. 때문에 이게 예. 이제 같이 겹쳐져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뭐 변화가 있거나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을까요? 이쪽 지역에? 민주당은 아무래도 도전자의 입장이 강한 곳이죠, PK는. 네. 그리고 험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의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새 지역은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후보들이 나서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이래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당 물갈이 후 폭풍에 비해서는 좀 조용한 편이죠.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공천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공천에 혹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거나 이런 게 여당인 민주당 없다. 안에서는 뭐 없다. 현재 없다. 이렇게 보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역별로 좀 살펴보면 여기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부산의 경우에는 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고,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경남은 이제 특정 지역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뭐 당선자를 내지 못했었는데, 우선 경남 쪽 선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우위에 있는 건 맞죠? 여기도.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이 그 경남에서 얻는 한석은 수도권 5석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 정도로 얻기가 힘들다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경남은 사실 낙동강 벨트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그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이것이 이제 낙동강 벨트에 얽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세석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좀 강세 지역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국 관심 선거구라고 하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김해와 양산 뭐 여기 정도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여야를 꼭 떠나서 보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뭐 심상정 의원과 그 두 명밖에 없는 그렇죠, 현역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지역 창원 성산 생활 여부가 관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의원이 출마한 양산을 이 두 군데 정도가 가장 큰 관심지로 꼽히고 있고요. 김해는 아무래도 조금 그 민주당 강세가 강하다 보니 좀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양산의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갑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산 갑은 좀 불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양산을 하나를 이제 지키느냐 마느냐, 요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옮겼으니까 그렇죠.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그 재선을 했던 분이니까 이분도 만만치 않은 강세가 있어서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지난번 그 총선에서도 약진을 했었고 지방선거에서도 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번 정도 수준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뭐 PK에서 민주당 관심은 사실은 이제 울산과 경남은 기존 의석 유지, 그 울산에 한 석, 경남에 3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존 의석 유지, 그 다음에 부산은 해볼만, 요걸로 구도가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좀 집중적으로 약진을 노리는 곳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실은 지금 18석 중 6석이 지금 현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부산에. 그 민주당 현재 절반인 9석 이상 기대. 현재 가능성이 꼭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통합당 물갈이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인 간 대결이 워낙 많아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근데 물론 이제 이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일 것이고 실제로 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공학적 측면에서는 무소속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부산 지역에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그러니까 삼자 구도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삼자구도 관심지로 꼽히는 곳은 부산 진갑입니다. 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나오면서 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붙는 곳인데요. 거기도 빅매치가 되네요. 여기는 이 PK 전체의 가장 큰 빅매치가 현재 이곳인데 여기에 이제 관심이 되는 것은 원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사선을 했던 지역구는 해운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 음. 그 부산 진갑으로 오면서 이제 반발이 심한 상태죠. 음. 그다음에 이분은 그 계속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자신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되뇌어 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종의 트릭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네. 거기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정건 닥터스 이사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분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19대 총선에서도 나와서 약 25% 정도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세가 강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산이 전체가 18석인데 그 네, 가운데 현재는 6석이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됐었고 20대에서는 근데 20대에서 5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재선거를 통해서 재보궐을 통해서 한 석이 더 추가로 나온 거죠. 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한 2석 정도를 더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전망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역 중에서 한 명 정도 네.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런 이야기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예.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인 맞대결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네 군데나 5군데를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역구를 다져왔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신인 인사가 들어왔고 민주당 예. 쪽에서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 후보 해볼 만한 분들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항상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워낙 영남 쪽의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보수 통합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높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물론 이제 원래 이제 여기는 험지지만 더더욱 네네네.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상 지역에 들어가 보면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울산하고 경남은 좀 움직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고. 그럼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지난번 울산 시장 선거와 관련된 뭐 이런 뭐 개입설, 정권 개입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뭐 늘 그래 왔습니다만 한석을 네.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북구는 이제 이상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치러진 네. 재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울산 최초의 민주당 의원이고 유일한 지금 한석인데요. 네. 요번에 이제 박대동 통합당 전 의원하고 리턴 매치가 치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여기가 이제 노동자의 도시다 보니까 네. 원래 이제 차지했던 곳이 아니고 이곳 역시 이제 예전에 민중당 의원이 윤종호 의원이 네. 차지했던 곳인데 그렇죠. 이제 민중당이나 이쪽에서 출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네. 심판론이나 정부 지원론 이게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팽팽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뭔가요? 이게 대통령 고향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건 여기는 뭘로 봐야 될까요? 이쪽은?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이 오랫동안 다져놓은 곳이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계속 출마를 해와 그렇죠. 오셨고 정치를 하셨죠. 지역주의 타파 외치면서 온 곳이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곳이 역시
사상이라고 네. 지금 이제 장재현 의원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예. 그곳에서 당선을 했고, 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한된 범위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이나 이쪽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혹은 가시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그쪽 지역. 통합당은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지금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비상대책기구 형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로 뭐 의원들이나 후보들은 음. 주로 이제 방역 방역통 활동. 메고 예, 방역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굳이 한다손 치면 출퇴근 시에 그냥 인사하는 정도, 고개 숙이고 뭐 그 정도고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걸 좀 답답해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최근에 이제 총선 준비, 그다음에 최근의 흐름, 또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나중에 이제 이 선거가 본격화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영남권 지역에 계신 우리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떤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총선 관련 민심, 또 코로나 관련된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남권이 전체 선거에도 중대한 지형에 놓여져 있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유되고 또 수습이 잘 돼서 우리가 다시 경제도 활력을 되찾고 우리의 일상도 평온함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